당사자가 같이 원래는 예를 들어 제가 재판할 때는 이렇게 같이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는 같이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 재판의 주체는 그 당사자인데 변호사만 나오고 당사자 뒤에 앉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혹시 뒤에 앉아보셨나요? 옆에는 같이 보통 앉았어요. 아, 그렇게 앉으셨어요? 그러면 많이 개선된 건데, 그 정도는. 근데 대신에 그때 판사가 그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보는 경우보다는 앉아만 있고 변호사한테 물어보는 것도 많죠. 저는 이제 당사자에게도 많이 물어보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직접 본인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그 과정에서 어느 쪽이 거짓말하는지 조금 감이 오거든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켜보면 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 것도 좀 있건 그런데 결국 그 문제도 결국은 법률 전문가들이 그 법논리에 기초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 일반 국민의 법감정이나 그 아픔을 헤아려서 재판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그 일반 국민과의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냥 일반 국민이었죠. 다. 저도 일반 국민이었고. 그런데 사법시험을 공부하면서부터 사실 약간 동떨어진 일반인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법연수원에 2년 공부하면서 역시 그들만의 법조인들만의 그런 문화, 법조인들만의 언어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판사 검사가 되면 더더욱 더 심해지고요. 그 과정에서 그 일반 국민과의 대화를 하는 그리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그게 좀 약간 약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21세기는 그런 그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구별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 목포에 계신 분들은 아직 그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서울 수도권에 가보면 굉장히 그런 게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목포에는 사고피해자라는 그런 말이 없죠. 그런 말 들어보시는 분 있어요? 서울의 쪽에는요 사고피해자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사고피해자 모임 이런 거.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 부러진 화살 영화에 보면 김명호 교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김명호 교수 같은 분도 있고 또 다른 그 독특한 또 다른 분도 있는데 정작 김명호 교수는 이 사람들하고 별로 안 친하다고 자기들은 그쪽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어떤 측면의 차이가 있냐면 절대 법정에서 쫄지 않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법을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부르짖는 영화에 보면 김명호 교수가 법전을 막 찾아보면서 형사소송법 몇 조에 의하면 뭐 어떻게 있는데 이거 왜 안 지키냐고 판사한테 막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판사들이 오히려 법을 안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법률 전문가와 법률 비전문가 간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런 신호탄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서울 쪽에서 재판을 하다 보면 굉장히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재판하러 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들 나름대로. 근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공부는 또 됩니다.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을 오히려 이분들이 찾아내서 문제제기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간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뭐 법원장의 선출 문제도 있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변호사 선임했어도 왜 변호사한테 내가 주인인데 왜 당신 마음대로 하느냐? 왜 법원에서 어떤 서류가 왔는데 나한테 안 주느냐? 그리고 내가 법원에 제출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법률 전문가니까 잘하겠지. 알아서 해주겠지. 요런 시대는 지금 점점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치도 그렇거든요. 정치도 기존에는 정치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했죠. 소위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정치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정치라는 쪽 영역도 굉장히 좀 특권층화되어 있고 또 우리랑 좀 다른 종족들이 하는 그런 걸로 인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SNS 덕분이거든요. 트위터, 페이스북, 그다음에 뭐 모바일 방송, 팟캐스트
나는 꿈수다 방송 이런 것들이 다 정치 전문가들이 독점하던 영역을 일반인들이 나도 정치 얼마든지 띄울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는 게 바로 SNS죠. 그 트위터에 보면 굉장히 그런 말들 많이 나옵니다. 정치 관련된 이야기들이. 저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21세기는 점점 이런 시대로 갈 수없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문가에게 너무 의존할 필요 없다. 전문가라고 해서 저 사람들한테 굳이 우리가 굽히고 들어갈 필요도 없고, 저 사람들이 알아서 다 잘해줄 거라고 믿을 필요도 없고요. 전문가들도 허점이 많거든요. 사실. 왜 허점이 많냐면 자기들 영역, 전문가로서의 논리 영역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깜빡할 수가 있어요. 일반인들이.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쪽에서는 법 논리에 막 빠져있다 보면 엉뚱한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일반인 상식들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 점에 바로 전문가의 함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점은 비전문가들이 열심히 문제제기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공부라는 게 무슨 뭐 육법도 써놓고 이렇게 뭐 사법 공부하듯이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통로는 많이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그래서 그런 게 그 전문가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분들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자기 영역에 갇혀서 좀 한쪽만 바라보는 그런 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였죠? 이제 어차피 그 생활이. 생활인데, 제가 뭐 해서요. 생활에 불편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차피 판사는 그만두면 변호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변호사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별로 그런 걱정은 안 하는데, 다만 변호사를 제가 당장 기억할 생각은 없는 이유가,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변호사하고 말고. 변호사를 하게 되면 이제 법정에 가서 이제 변론을 해야 되는데, 그 업무보다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아무리 제가 부당하다 라는 그 근거를 아무리 대도 이 시대가 구조를 사실 대법원장이 저에게 재임 탈락 결정한 거거든요. 대법원장이 그 한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판사는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판결이 나와도 승소를 해도 대법원에서 임용 안 해주면 그만 이제 복직을 안 시켜주는 그런 거 아닌가요? 이기셔도.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 생각 못 해봤는데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인데 희소송이라는 게 판결이 나면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재임용 거부한 것이 위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자동으로 그 거부가 위법하니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별도 임용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글쎄 그건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임용이 아니고 연임하지 아니하는 결정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이제 재임용 거부 처분인데 일종의 쉽게 말하면 그것이 취소되는 거니까 재임용 결정이 자동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근데 아마 소송 제기 예정이긴 한데 그리고 또 위헌법률 심판 제청까지 할 예정이거든요. 재임용과 관련된 법원조직법 사항의 내용이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제기할 텐데 뭐 결론은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승소를 하면은 당연히 이제 임용이 되는데 승소할 가망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십니까? 그거는 이제 해봐야 아는 건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대법원장이 결정이 돼서 밑에 판사가 과연 뒤집을 수 있겠냐,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뒤집을 수 있겠냐 이런 거는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재임용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행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다만 그러니까 행정처분이라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기속행위와 절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속행위라는 것은 어떠한 요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재임용해야 되는 이런 거고요. 근데 재량행위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종합해서 그냥 대법원장이 자유롭게 결정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재량행위는 무조건 다 취소 못하느냐? 그건 아니고 그 재량행위가 일탈 남용했을 때, 그러니까 어느 한계선을 넘어서 버리거나 지나치게 남용됐다고 판단될 때는 그것도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건 사실 만들어내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그 판결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가끔 나오는 이유는 이게 사실 만들어내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법 논리라는 것도 따지면. 근데 그냥 그렇다고 해서 뭐 엿장수 마음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충분히 최대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런 재량행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사사건에서 뭐 징역 8개월을 선고할 거냐, 징역 1년을 선고할 거냐, 이거는 사실 뭐 판사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물론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니고 비슷한 사례에서 어떤 형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뭐 전과 범행의 내용, 그 범행 후의 정황, 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하긴 하는데 8개월과 징역 1년 차이는 사실 국민 그 당사자 피고인에게는 굉장히 큰 거지만 어떻게 보면 1년 선고할 걸 8개월 선고했다고 해서 이게 위법이라고 말하기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량에 해당되는 영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판에서. 그런 측면이 좀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위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제 얘기는 할 건데 형법적으로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저도 참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사례가 없는 거라서요. 최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명 탈락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그 최초라는 것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제가 하는 행동이. 그래서 판사가 각하비넷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최초고요. 판사가 SNS, 트위터, 페이스북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뭐 트위터 3만 명, 지금 5만 명인데 그 당시에 3만 명, 페이스북이 그 당시에 뭐 한 400, 500명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많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팔로워를 보유하게 된 것도 그런 판사도 처음이고요. 그렇게 해서 또 제2명 근무 성적을 이유로 제2명 탈락된 것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2097년도에는 제2명 탈락된 사람들이 근무 성적으로 하여 탈락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근무 성적을 이유로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각하비넷이라는 표현 때문이라고 추측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나와가지고 그 한 달도 안 돼서 전격적으로 통합진보단에 가입하고 뭐 이런 것도 또 처음이에요. 이런 판사도. 제가 가는 길은 사실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결국은 그런 새로운 길이고